쪽! 날카롭고 잔인한 소리가 강남역 지하 쇼핑몰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한복판. 화려한 명품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낡은 청소복을 입은 노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노인의 손에는 걸레가 들려 있었고 온몸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풍겼죠. 주름진 얼굴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어머니 미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 더러운 걸레 들고 와요. 내 친구들 다 보는데 쪽팔리게. 정말 가서 내 남편이나 챙기고 여기서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세요. 쭉. 날카롭고 잔인한 소리가 강남역 지하 쇼핑몰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한복판, 화려한 명품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낡은 청소복을 입은 노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노인의 손에는 걸레가 들려 있었고 온몸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풍겼죠. 주름진 얼굴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어머니 미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 더러운 걸레 들고 와요. 내 친구들 다 보는데 쪽팔리게. 정말 가서 내 남편이나 챙기고 여기서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세요. 며느리 영선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녀 옆에 선 친구들은 키득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은 수근거리며 노인을 바라봤죠. 영선아, 진수가 지금 응급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웃으며 쇼핑을 해. 내 아들, 네 남편이 죽어가고 있다고. 70평생을 지하철 청소부로 살아온 김선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처절하면서도 간절한 울림이었죠. 그 순간 쇼핑몰을 가득 채우던 배경음악이 뚝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멈추고 공기가 얼어붙은 것처럼 정적이 흘렀죠. 영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럽다는 듯 손바닥을 털어내며 콧방귀를 뀌었죠. 어디서 훈수질이야. 죽든 살든 내 팔자고. 시어머니 주제에 왜 여기까지 쫓아와요. 보안요원, 이 할머니 좀 데리고 나가요. 보안요원들이 우르르 달려와 김선희를 둘러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평생을 참아온 사람의 눈빛, 이제 더는 참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입가에 맺힌 피를 손등으로 훔치며 김선희는 품속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냅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독백이 흘러나왔죠. 그래, 사람이기를 포기한 짐승에게는 자비도 사치겠지. 내가 50년 넘게 걸레를 든 건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이런 기생충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 띠리릭.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조용한 쇼핑몰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 김 실장, 나야. 지금 당장 계획대로 진행해. 저것들이 걸친 것, 신은 것 하나 남기지 말고 싹 다 회수해. 내 건물에서 이 더러운 것들을 당장 치워버려. 낮고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뺨을 맞고 바닥에 나뒹굴던 무인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수십 년간 거대한 제국을 다스려온 자만이 낼 수 있는 위엄이 담겨 있었죠. 대체 이 노인은 누구이길래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걸까요? 며느리는 왜 남편이 죽어가는 순간에 쇼핑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평범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건 어머니라는 존재의 엄중함을 가르치는 서사이자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에게 내리는 하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그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70살 김선희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강남역 지하철 청소부로만 알고 있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게 제 일상이었으니까요. 손에는 50년 넘게 함께한 낡은 걸레가 들려 있고 온목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청소복은 언제나 땀으로 얼룩져 있었고 손톱 사이에 낀 때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제 모습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코를 막거나 눈살을 찌푸리곤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누가 이런 모습의 노인을 거들떠보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법이에요.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강남역 지하철이라는 곳을 아시나요?
하루에 수십만 명이 오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붐비는 역 중 하나죠. 새벽이면 첫 차가 들어오기 전에 청소를 시작하고 밤이면 막차가 떠난 후에 마무리 청소를 합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저는 50년 가까이 걸레를 잡아왔어요.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저는 2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처녀였습니다. 시골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고 갈 곳 없는 저를 받아준 게 바로 이 지하철이었죠. 처음엔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구역질이 날 정도로 더러운 곳을 청소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손은 갈라터져 피가 났고 허리는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살아남으려면 그 길밖에 없었으니까요. 세월이 흐르며 저는 점점 일을 배워갔습니다. 청소하는 요령이 생기고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익혔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선희 씨가 청소하면 반짝반짝해. 선희 씨는 일이 정말 깔끔해. 그런 소문이 퍼졌어요. 저는 그 명성을 발판 삼아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푼돈이 모여 처음에는 월세방 하나를 마련했고 그 방이 전세가 되고 나중에는 작은 집 한 채를 샀죠. 사람들은 제가 그저 근면 성실한 청소부라고만 생각했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는 실제로 근면 성실했으니까요. 다만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번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말이에요. 70평생 새벽잠을 설쳐가며 악착같이 번 돈. 저는 그걸 전부 부동산에 쏟아부었습니다. 처음엔 강남역 근처 허름한 상가부터 시작했죠. 재개발 얘기가 돌 때마다 귀를 쫑긋 세웠고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낡은 건물들을 하나씩 사들였습니다. 제가 건물을 살 때마다 부동산 중개인들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곤 했어요. 청소복에 걸레를 든 노인네가 수억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니 어이가 없었겠죠.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 신경 쓸 여우가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이를 악굴고 그 생각만 했죠. 이제 제 이름으로 된 자산을 나열해 볼까요? 강남역 지하 쇼핑몰 건물 3채, 역삼동 오피스텔 5채, 그리고 신논현역 상가 건물까지 보수적으로 잡아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제 오른팔 역할을 하는 김 실장과 몇몇 측근들 뿐이죠. 심지어 제 아들 진수도 모릅니다. 아니, 알려주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왜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는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재산이 있다는 걸 알면 아들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인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못 살까 봐 걱정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평생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그저 지하철에서 청소하는 늙은 어머니일 뿐이었죠. 손주들에게 줄 용돈도 일부러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만 건넸습니다. 많이 주고 싶어도 꾹 참았어요. 혹시나 이심이라도 살까 봐서요. 명절에 아들네 집을 방문할 때면 시장에서 산 과일 한 박스 들고 갔습니다. 며느리가 투덜거리며 받아도 괜찮았어요. 제가 보잘것없어 보일수록 아들은 자유로울 테니까요. 그게 제 방식의 사랑이었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 필요할 때만 나서고 평소에는 존재감을 지우는 것. 그게 어머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세상 일이 늘 뜻대로 되지는 않는 법입니다. 제가 아무리 정체를 숨겨도 돈의 흔적은 어딘가에 남게 마련이더군요. 문제는 며느리 영선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코가 비상했어요. 돈 냄새를 맡는 능력이 탁월했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 진수가 영선이를 데려왔을 때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제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니 어쩌겠습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게 어머니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 초기만 해도 영선이는 얌전한 척했습니다. 시어머니인 저한테 공손하게 인사하고 명절 때면 직접 음식도 만들었죠. 물론 그게 연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 눈빛이 늘 뭔가를 탐색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처럼요.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며느리를 의심하면 아들만 힘들어질 테니까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거니, 아이라도 낳으면 정신 차리겠거니,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순진한 생각이었죠. 사람의 본성이 그렇게 쉽게 바뀔 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변화가 시작된 건 결혼 3년 차부터였습니다. 영선이가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아들네 집에 방문하면 은근히 불쾌한 표정을 짓더군요.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제가 건넨 선물은 구석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젊은 사람 입장에서 시어머니 방문이 달갑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저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가 오시면 긴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죠. 문제는 그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청소일을 마치고 아들네 집에 들렀을 때였어요. 손주 얼굴이 보고 싶어서 떡을 하나 사들고 갔죠.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영선이의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어머니, 갑자기 왜 오셨어요? 반가움은커녕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웃으며 대답했죠. 손주 보고 싶어서 왔다. 떡 사왔으니까 같이 먹자. 그랬더니 영선이가 코를 막으며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그리고는 내뱉은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어머니, 그 옷 좀 갈아입고 오시면 안 돼요? 소독약 냄새가 너무 심해서 집안에 다 배겠어요. 아이한테 안 좋아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물론 제 몸에서 소독약 냄새가 나는 건 사실이에요. 50년 가까이 지하철에서 청소했으니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저는 그 냄새 덕분에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 소독약 냄새 나는 손으로 아들의 학비를 벌었고 그 냄새 배인 옷을 입고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 냄새를 마치 죄악처럼 취급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 않고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등 뒤에서 쾅 하고 울렸죠. 사들고 간 떡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울었어요. 서러워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 울었습니다. 내 자식한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나. 그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일 이후로 영선이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면 읽씹을 하더군요. 아들한테 연락해도 영선이가 옆에 있으면 통화를 빨리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아들이 어머니 모시고 오겠다고 하면 영선이가 온갖 핑계를 대며 막았다더군요. 친정 부모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집이 너무 좁아요. 아이가 아파요. 매번 다른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죠. 아들이 난처해하는 게 싫었거든요. 그냥 혼자 지하철역 휴게실에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텅 빈 공간에서 컵라다 하나 끓여 먹으며요. 하지만 정말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영선이가 쟤를 무시하는 건 그나마 참을 수 있었어요. 제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일이니까요. 문제는 그 여자가 제 돈을 빨아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들 몰래 제 통장 내역을 확인했거나 누군가한테 들었겠죠. 어쨌든 영선이는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돈이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때부터 태도가 또 바뀌더군요. 갑자기 전화를 받기 시작했고 가끔 집에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순진하게도 마음을 고쳐먹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기대를 했죠. 이제 좀 나아지겠구나.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려나 보다. 착각이었습니다. 영선이가 저를 부른 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어머니, 사실 요즘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요. 진수 월급으론 생활이 빠듯하거든요. 아이 학원비도 내야 하고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하고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당연히 도왔습니다. 내 자식 어려운데 어떻게 안 도와요. 처음엔 몇백만 원이었어요.
아이 학원비, 생활비 명목이었죠. 저는 기꺼이 건넸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 번 돈을 주니까 영선이의 요구는 점점 커지더군요. 자동차 바꿔야 해요. 여행 가고 싶어요. 아이 유학 보내고 싶어요. 명목은 다양했습니다. 저는 거의 다 들어줬어요. 내 자식 잘 살라고 번 돈인데 아끼면 뭘 하겠습니까? 문제는 영선이가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였습니다. 아이 학원비나 생활비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데 쓰더군요. 명품 가방, 고급 화장품, 해외여행. 영선이의 사치는 끝을 몰랐습니다. 저한테 받은 돈으로 명품백을 사서 SNS에 자랑하는 걸 봤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젊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영선이 혼자 쓰는 게 아니었어요. 그 여자 친정 부모까지 제 돈을 빨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영선이의 친정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이라기보다는 말아먹고 있었다는 표현이 맞을래네요. 사업 수완이 없는 사람이 허세만 가득해서 빚더미 위에 앉아 있었죠. 영선이가 처음 그 얘기를 꺼냈을 때 저는 또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빠가 요즘 사업이 힘들대요. 투자를 좀 받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빠가 다시 일어서면 저희도 좀 편해질 것 같아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사실 영선이 친정 사정까지 제가 챙길 의무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사돈댁이 무너지면 결국 아들한테 불똥이 틀 테니까요. 결국 저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거나 마찬가지였죠. 영선이 친정 아버지가 진 빚을 제가 대신 갚아줬고 공장 운영자금도 대줬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수억 원이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까웠습니다. 그 돈이 제대로 쓰이기나 할까? 그런 걱정이 앞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영선이 친정 아버지는 제 돈으로 빚만 갚고 사업은 여전히 엉망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 인사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더군요. 사돈이니까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그런 태도였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돈 문제도 문제였지만 마음이 더 힘들었어요. 내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벌어서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번 건가? 내 아들을 위해 참는다고 참았는데 정작 아들은 이 상황을 알기나 하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래도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한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네 아내가 이런 인간이야. 네 장인이 기생충이야.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상처받을 게 뻔하잖아요. 저는 그냥 혼자 삼키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니까요. 어머니는 원래 자식을 위해 모든 걸 삼키는 존재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마다 지하철역에 나가 걸레질을 했고 영선이는 여전히 제 돈으로 호의호식했죠.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니, 더 나빠졌다고 해야 맞겠네요. 영선이의 무시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아들네 집에 가면 공기청정기를 최대로 틀더군요. 어머니, 오실 때마다 필터가 너무 빨리 더러워져요. 소독약 냄새가 필터에 다 붙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더군요. 제가 해준 음식은 손도 안 대고 버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이에 안 맞아서요. 번거로우시게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서 쓰레기통에 고스란히 들어가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 자식을 위해서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하면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죠. 저는 점점 아들네 짐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찾아가봤자 상처만 받으니까요. 전화도 뜸해졌고 명절에도 그냥 지하철역에서 혼자 보냈습니다. 아들이 가끔 전화해서 어머니 잘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잘 지낸다. 그 한마디로 끝냈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내 속사정을 얘기해봤자 아들만 힘들어질 테고 그렇다고 괜찮은 척하기엔 저도 너무 지쳤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지하철역에서 청소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들 진수였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았죠. 그런데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김선희님 보호자 되시죠? 아드님이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세요. 그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렸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뇌출혈이라니? 내 아들이 쓰러졌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청소복을 벗어 던지고 택시를 잡았어요. 장화도 못 갈아시는 채로요. 병원까지 가는 동안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발 괜찮아야 할 텐데, 제발 살아있어야 할 텐데, 그 기도만 수없이 되뇌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수술실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과로로 인한 뇌출혈이라고 했어요. 회사에서 몇 날 며칠을 밤새우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더군요. 수술이 잘 되면 살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뇌사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술실 앞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죠. 내 자식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가, 그 애가 저 안에서 생사의 기로에 있다니 평생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분명 아들이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했는데 며느리 영선이가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간호사한테 물었습니다. 제 며느리는요? 아들 보호자로 같이 온 거 아닌가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처음에 같이 오셨는데요. 서류 몇 가지 작성하고 나가셨어요. 급한 일이 있으시다면서요. 급한 일이라니? 남편이 수술실에서 죽어가는데 무슨 급한 일이 있단 말입니까? 저는 영선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신호가 가긴 가는데 받지를 않더군요. 여러 번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문자를 남겼습니다. 영선아, 병원 어디 갔니? 진수 수술 중이야. 빨리 와. 답장은 없었습니다. 수술은 8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수술실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화장실도 안 가고 물 한 모금도 못 마셨습니다. 오직 수술실 문만 바라보며 기다렸죠. 제발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와서 수술 잘 됐습니다. 라고 말해주기를. 그것만 빌었어요. 하지만 문이 열리기 전에 다른 일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제 폰에 알람이 떴어요. SNS 알람이었습니다. 영선이가 새 게시물을 올렸다고 뜨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뜬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영선이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죠. 장소는 강남역 지하 쇼핑몰 안의 레스토랑 같았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했고 모두 웃으며 번배하고 있었습니다. 게시물에 달린 글을 읽었습니다. 친구들과 최고의 시간, 이런 행복한 순간들이 계속되길. 해시태그 행복, 친구 사랑, 샴페인.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수술실에서 죽어가는 시간에 이 여자는 친구들과 파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든 감정은 허탈함이었어요. 이게 사람인가? 이게 아내라는 존재인가?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냥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그때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수술실 앞으로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보호자분, 죄송한데요. 수술비 결제가 안 됐어요. 등록하신 카드가 한도 초과래요. 다른 결제 수단 있으세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도 초과라니? 아들 카드가 왜 한도 초과가 났지?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더군요. 영선이가 파티하는데 돈을 다 쓴 거였습니다. 아들의 신용카드로 레스토랑 예약하고 드레스 사고 샴페인 터트린 거죠. 그 바람에 수술비를 낼 돈이 없어진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화낼 때가 아니었어요. 아들 목숨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제 카드를 꺼내서 수술비를 결제했습니다. 금액은 적지 않았지만 상관없었어요. 내 자식 살리는데 돈이 문제겠습니까? 결제를 마치고 다시 수술실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영선이가 올린 사진을 다시 봤어요. 웃고 있는 그 여자의 얼굴을, 샴페인을 들고 건배하는 그 모습을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이 여자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내 아들의 목숨값으로 파티를 하는 이 악마를 반드시 응징해야겠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살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다시 쏟아졌어요. 온몸에 관이 꽂혀 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지켜줄게. 네 곁에 있는 저 독사는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넌 그냥 깨어나기만 해. 제발. 그날 밤 저는 김 실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김 실장, 영선이가 사용한 모든 내역을 조사해. 카드 사용 기록, SNS 게시물, 모든 걸 다 파악해. 그리고 친정 식구들 재산 상태도 조사하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괜찮아. 철저하게만 해. 쥐새끼 하나 빠져나가지 못하게. 며칠 후 김 실장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손이 떨렸어요. 영선이가 지난 1년간 사용한 금액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명품 쇼핑에 수천만 원, 해외여행에 수천만 원,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에 또 수천만 원, 전부 아들 명의 카드로 결제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영선이 친정으로 빠져나간 돈이 더 많았습니다. 친정아버지 공장 운영비, 친정어머니 성형수술비, 친정동생 유학비까지. 제가 아들한테 보태라고 준 돈이 전부 영선이 친정으로 흘러들어갔던 거죠.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확인이 더 필요한데요. 며느리분이 최근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요? 아들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영선이는 아들이 쓰러지기 전부터 이미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아들의 재산을 최대한 빼돌린 다음에 헤어질 작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쓰러지니까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아들이 죽으면 상속 문제가 복잡해지니까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영선이가 왜 병원에 오지 않는지, 왜 파티를 서둘러 했는지 전부 이해가 됐어요. 그 여자는 처음부터 아들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돈만 보고 결혼했던 거예요. 아들이 돈을 벌어다 주는 동안에는 참고 살고 더 이상 이혼 가치가 없어지면 버릴 생각이었던 거죠. 저는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당장 아들한테 다 말해버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아직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회복에 지장이 있을 게 분명했죠.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선이가 한 짓은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많았어요. 남편 카드를 아내가 쓴 거니까 횡령이라고 보기 어렵고 도덕적으로는 최악이지만 법적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였어요. 제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저는 김 실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시를 내렸죠. 영선이 가족이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의 소유권을 확인해. 그리고 회수 가능한 건 전부 회수 준비를 해.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제 의중을 파악한 것 같았어요. 회장님,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들도 있고요. 괜찮아. 급하게 안 해도 돼. 다만 철저하게 해. 쥐새끼 한 마리도 빠뜨리지 마.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뇌 손상이 심해서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빠르면 몇 주, 늦으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요. 저는 매일 병원에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새벽에 지하철 청소 일을 마치고 바로 병원으로 갔죠. 아들 손을 잡고 말을 걸었어요. 진수야, 엄마다. 빨리 일어나.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반응이 없어도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언젠가는 들릴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 와중에 영선이는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안사실인데 그 여자는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더군요. SNS에 올린 사진을 보니까 예쁜 카페에서 브런치 먹고 바닷가에서 산책하고 마사지 받고 있었어요. 해시태그 힐링, 여행, 행복. 남편이 죽을 뻔한 상황에서 힐링 여행이라니.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마지막 남은 연민마저 버렸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을 탈을 쓴 악마다. 그 확신이 더 단단해졌죠. 2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김 실장에게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며느리분이 오늘 강남역 지하 쇼핑몰에서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구나. 알았어. 내가 직접 가겠어. 회장님, 어떤 차림으로? 청소복 입고 갈 거야. 걸레도 들고. 김 실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했다는 듯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밤 뉴스가 났습니다. 영선이가 SNS에 올린 게시물이었죠. 시어머니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이번엔 댓글이 달랐어요. 며느리가 남편 중환자실에 있는데 파티했대요. 시어머니가 건물주래요. 저 며느리가 돈만 빼먹었대요. 남편 카드로 명품 쇼핑만 했대요. 진실은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진수가 눈을 떴습니다. 저는 아들 손을 꼭 잡았어요. 진수야, 엄마야. 아들이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이제 다 끝났어. 저는 아들에게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영선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아들은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증거를 보고 나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혼할게요. 그리고 법적으로 끝까지 갈게요. 그래,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일주일 후 법원에서 영선이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초라한 차림에 메이크업도 없었죠.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늦었어, 영선아. 네가 내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미 끝난 거야. 재판은 우리 쪽 승리로 끝났습니다. 영선이는 서류 위조와 횡령 혐의로 처벌받았고 아들은 이혼했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투자금을 모두 토해냈죠. 이제 저는 다시 평범한 지하철 청소부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새벽마다 걸레를 들고 출근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들이 제 곁에 있으니까요.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아니야, 이게 내 인생이야. 이 일이 좋아.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청소부 할머니로만 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저는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